여러분 안녕하세요. 사회꾼입니다. 이번 시간은 궤변 시간인데요. 궤변 시간은 흥미로운 주제를 가져와 비전문가가 인터넷에서 검색한 내용을 바탕으로 뇌피셜을 짓거리는 컨텐츠입니다. 이 영상에 나오는 내용은 대부분 헛소리니까 재미로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틀린 내용을 지적하시는 건 언제든 환영입니다. 많은 분들이 전문 지식을 적어주시면 이 페이지가 더 풍요로워질 것 같네요. 이번에 말씀드릴 내용은 나의 경계는 불확실하다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나라고 하면 이건 내 머리카락이고 이건 내 발가락이고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나인 것과 내가 아닌 것들은 완전히 구별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싶어요. 저는 그러니까 아주 특수한 상황에서는 나라는 것을 정확하게 구분 지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이것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말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조카를 낳은 남자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나요? 어떤 남자가 인공수정으로 아이를 낳은 뒤 유전자 검사를 했는데요. 검사를 해보니 남자와 아이의 유전자 일치율이 25%밖에 안 나온 사건이죠. 유전자 일치율이 25%라는 것은 삼촌과 조카 사이라는 뜻인데 어째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걸까요? 이 이야기의 진실은 이렇습니다. 이 남자는 엄마의 자궁에 있을 때 이란성 쌍둥이 형제가 있었는데요. 어떤 이유로 이 형제가 이 남자의 몸으로 흡수되었던 거죠. 이런 걸 전문 용어로 베니싱 트윈이라고 하는데요. 자궁 안에 있던 두 명의 쌍둥이 중에서 한 쌍둥이의 몸이 다른 쌍둥이에게 흡수되어 하나의 몸 안에 두 가지의 유전자가 존재하게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아기는 남자의 형제의 아기가 맞았습니다. 남자의 형제는 남자에게 흡수된 뒤에도 세포의 형태로 계속 살아있다가 고안에서 자신의 정자를 배출하여 자신의 아이를 낳았던 것입니다. 아까 전의 사례는 하나의 몸 안에 두 가지 유전자가 존재할 수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야 합니다. 남자의 몸 안에 있었던 두 가지 유전자는 서로 다른 생명체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같은 생명체로 봐야 할까요? 두 가지 의견에 대해 모두 살펴볼 텐데요. 우선은 다른 생명체라는 입장에서 말해보겠습니다. 저희가 베니싱 트윈을 두 명의 생명체의 결합으로 본다면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바로 유전자죠. 유전자야말로 내 몸을 이루는 가장 기본이 되는 바탕이며 생명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게다가 유전자는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나만의 독특한 것으로서 내가 나라는 것을 증명할 때도 이 유전자가 사용되곤 합니다. 따라서 유전자가 나고 내가 곧 유전자다 라고 말해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은데 과연 유전자가 같으면 나고 유전자가 다르면 타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의견에는 심각한 반례가 존재합니다. 바로 일란성 쌍둥이 말이죠. 아까 우리는 유전자가 곧 나라고 했는데 일란성 쌍둥이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유전자가 같은데도 다른 사람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유전자가 같다고 다 똑같은 사람은 아닌 거예요. 유전자는 나를 구분짓는 완벽한 기준이 될 수 없고 유전자로서의 나는 특수한 경우에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번엔 베니싱 트윈을 한 명의 사람이라는 입장에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아무리 한 몸 안에 두 가지 유전자가 있다 해도 그 유전자들은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하나의 개체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유전자를 한 명의 사람이라고 봐도 괜찮지 않을까요? 일란성 쌍둥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전자가 같다고 해도 서로 다른 개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개체에 따라서 사람을 구분하고 개체를 기준으로 나를 정의해야 하는 게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여기도 심각한 반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바로 샴 쌍둥이 말이죠. 샴 쌍둥이는
베니싱 트윈과 마찬가지로 자궁에 있을 때 두 명의 쌍둥이가 한 개체로 합쳐진 것을 말하는데요. 참 쌍둥이는 베니싱 트윈과 달리 한 개체 안에 두 개의 인격이 존재하죠. 그래서 우리는 샴 쌍둥이를 대할 때 두 명의 사람으로 구분지어 부르는데 어떻게 개체로서의 나를 정의 내릴 수 있겠어요? 아무리 하나의 개체라고 해도 그것이 하나의 생명체라고 장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엔 또 다른 관점으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언급했던 샴 쌍둥이가 두 명의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 근거가 뭔가요? 얼굴이 따로 떨어져 있고 서로 다른 생각을 하며 서로 다른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둘을 두 명의 사람으로 구분지었던 거죠. 따라서 우리는 의식에 따라 사람을 구분짓고 너와 나는 다른 의식을 가지고 있으니 다른 사람이다 라고 의식으로서의 나를 정의 내려야 하는 게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찬가지로 샴 쌍둥이에서 발레를 찾을 수 있는데요. 캐나다에서 자라난 타티아나 호건과 크리스티나 호건 자매는 머리는 붙어 있고 몸은 따로 떨어져 있는 샴 쌍둥이입니다. 이 샴 쌍둥이는 붙어 있는 머리를 통해 서로의 맛을 공유하고 서로의 감각을 공유하고 나아가서는 서로의 생각까지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의식으로서의 나를 정의 내릴 수 있겠어요? 이 샴 쌍둥이는 합쳐진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서로를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서로의 이름을 구분지어 부르고 있습니다. 또 다른 발레도 있습니다. 바로 외계인 손증후군이라는 게 있는데요. 외계인 손증후군이란 뇌전증 환자가 뇌에 있는 뇌량을 끊었을 때 마치 두 개의 의식을 가진 것처럼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자뇌와 우뇌의 연결을 끊어버리면 왼손은 지퍼를 올리려고 하는데 오른손은 지퍼를 내린다든지 하는 의식의 분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람을 한 명이라고 인식하고 있는데 이 사람의 행동을 보면 마치 두 개의 의식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한 명에게 두 개의 의식이 존재한다는 걸 우리는 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따라서 저는 의식을 통해서도 나를 구분지어서 정의 내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또다시 다른 관점에서 얘기해 봅시다. 아까 전에 타티아나 호건과 크리스티나 호건의 사례를 같이 살펴봤는데요. 우리는 그 둘을 구분짓는 무언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정체성이죠. 이 샴 쌍둥이가 서로를 구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나는 이걸 좋아하고 너는 저걸 좋아해. 그래서 우린 달라. 우리는 다른 사람이야. 이거잖아요. 이 두 명의 샴 쌍둥이는 실제로도 서로 좋아하는 게 달랐거든요. 서로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정체성이야말로 우리가 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정의가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통사고를 당해 기억상실증에 걸렸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나 자신이 누군지 모르는 상태가 된 거죠. 그 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직업도 모르고 내 가족, 친구, 애인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됐습니다. 심지어 내가 뭘 좋아했었는지도 모르게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사고 당하기 전과 다른 사람인 건가요? 우리를 구분짓던 특성이나 성격, 기억이 사라진다고 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 된 건가요? 아니죠. 우리는 여전히 같은 몸으로 숨쉬고 움직이며 같은 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기억 상실이 걸린 나인 거지 다른 사람인 게 아니에요. 심지어 우리가 치매에 걸리거나 식물인간이 되거나 뇌사 상태에 빠진다고 해도 그것은 여전히 나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정체성을 잃어버려도 여전히 나이며 단순히 정체성만으로 나를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이번엔 물질로서의 나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사후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은 결국 물질이라고 했습니다. 영혼은 존재하지 않고 사람의 기억, 추억, 감정마저도 모두 물질이라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나라는 것도 결국 물질이다 라고 결론 내리면 안 될까요? 내가 곧 물질이니 물질이 곧 나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근데 이 주장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의 물질이 너무나도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이죠. 10년이 지나면 99%의 세포가 교체될 정도로 우리 몸은 쉬지 않고 변하는데 어떻게 물질로서의 나를 정의 내릴 수 있겠어요? 우리가 이런 정의를 따른다고 하면 나는 정말 찰나의 순간밖에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주 짧은 순간에도 우리 몸은 세포 분열을 하고 영양소를 분해하고 폐기물을 밖으로 배출하고 있으니까요. 따라서 나는 지금 영화를 본다 같은 짧은 문장을 이야기할 때도 나는 이미 시시각각 변하고 있습니다. 물질로서의 나는 정의 내린다고 해도 일상생활에서 단어로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를 구분짓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좀 어떠셨나요? 나라는 단어가 일상에서 사용할 때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요. 아주 깊이 파고들어서 세세하게 따지게 되면 굉장히 특수한 상황에서는 애매해 보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서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나의 경계는 불확실하다. 내가 분명하고 확실하다고 여겨왔던 나라는 단어조차 사실은 불확실한 단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나라는 단어는 왜 불확실할까요? 우주가 처음 나타났을 때에도 나라는 개념은 없었을까요? 네, 없었어요. 저의 대답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주가 처음 나타났을 때 나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았고 우리 인간이 나라는 개념을 창조해낸 거죠. 나라는 단어가 우주의 진리로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저 인간이 만들어낸 단어 중에 하나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 만들어낸 개념에 대해, 인간이 만들어낸 언어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내피셜이었고요. 이 컨텐츠는 말 그대로 궤변이니까 그냥 재미로만 봐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얘기한 내용 외에도 장기이식, 마인드 업로딩, 인간 복제, 통 속의 뇌, 인간의 기계화, 키메라, 나이가 들면서 성격과 취향이 바뀌는 것, 1951년에 죽은 뒤에도 암세포만 샘플로 남아 실험실 안에서 연구 목적으로 살아있는 헨리에타 렉스의 헬라 세포의 사례 등 생각해 볼 만한 얘기가 많이 있는데요. 영상이 길어져서 다 얘기할 순 없고 여러분이 댓글로 많은 의견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언어로는 이 세상을 완벽하게 표현할 수 없다 라는 주제로 얘기해 볼 텐데 오늘 영상은 다음 영상의 빌드업에 불과했고 다음 영상은 앞으로 나올 모든 궤변의 기본인 바탕이 되는 내용이니 꼭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